자, 퇴근길 라이브 함께하고 있고요. 예. 김영롱 팀장은 쉽게 웃진 않는데 정말 예의가 바릅니다. 이분 오시니까 바로 일어나더라고요. 안 일어났던 제가 굉장히 민망했는데요. 유진투자증권 이승우 센터장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어서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일어나지 않았던 건 예의가 없어서가 아니라요. 아, 예.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반도체 쪽 이야기를 해 주실 예정인데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 전 세계적으로 긴축에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섹터다 하면은 반도체. 그렇게 많이 네, 얘기들 하죠. 이야기를 예, 하죠. 예. 거기에 어떻게 반대라고 그렇습니다. 아니, 뭐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필요로 하는 네. 그 제품들이 뭐냐라고 보면 뭐 아시겠지만 PC, 그렇죠. 스마트폰, 서버, 뭐 그래픽 카드 뭐 네. 이런 쪽인데 이게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죠. 네. 그리고 그쪽에 수요가 줄면서 당연히 매출이 주는데 이제 반도체 업이라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고정비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립 산업 같은 경우에는 덜 만들면은 코스트가 덜 들어가는데 네. 반도체는 내가 덜 만들어도 어차피 코스트는 나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매출이 빠지는 게 거의 그대로 이익이 그냥 다 빠지는 정도가 되니까 이익의 플럭추에이션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제품들이 사실 이제 그동안에 많이 언급이 됐던 게 그 반도체 공급 부족 이런 네. 이슈 때문에 사실은 이 뭐 스마트폰이나 또 자동차도 그렇고 가전업체들도 그렇고 이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면 이제 지금 구할 수 있는 반도체들은 일단 많이 땡겨 놓자. 네. 뭐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한 2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이런 세트 업체들의 수요가 주는 것도 문제지만 이미 부품 재고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뭐 긴축으로 인한 경기 둔화 시기에 당연히 재고를 좀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주문 자체가 수요 둔화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거죠. 예. 그런 일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다. 네. 그럼 이 시간에 뭐 반도체와 관련해서 센터장님께 뭐 여러 가지 질문을 저희가 다 드리긴 할 건데 그에 앞서서 그러면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 뭐 키워드로 해주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뭐 앞서서도 훅 지나가긴 했어요. 수요 공급일 수도 있고 그쵸. 이게 어떤 재고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더 나아가서는 뭐 패권 전자인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 좀 키워드를 꼽아본다면 어떻게 꼽으실 수 있어요?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총체적인 문제. 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볼 때 이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재고입니다. 재고. 음. 재고가 너무 많고 원래 이제 그 동안에 사실은 뭐 재고가 별로 없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일단 세트 업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네들도 지금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동안에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또는 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일단 재고를 많이 비축해 놓자 네. 이런 식으로 간 거고 그다음에 또 반도체의 이 아시겠죠 리드 타임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제조 공정이 되게 길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완제품 재고는 뭐 어느 정도 컨트롤 가능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예를 들면 반도체 팹 안에 들어가 있는 웨이퍼로 되어 있는 재고가 굉장히 많죠. 뭐 3개월치 또는 4개월치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내년도에 생산량이 많이 안 증가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도 이미 들어가 있는 재고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재고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가 왜냐하면 이제 지금 상황에서 안 좋은 거 다 아는데 근데 뭐 지금 상황이 어떻게 좋아질 수 있느냐. 뭐 당연히 세계 경기가 살아나면 좋아지겠죠. 근데 그러기가 어려우니까 네. 그러면은 재고를 어떻게 줄일 건지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단기적으로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바닥권에서 올라서면서 아 이거 올 겨울 반도체 굉장히 혹한기라고 했는데 이게 이미 다 반영이 되고 이제 약간 선반영되면서 돌아서나 하는 기대감을 살짝 갖게 해요. 너무 네. 섣부른 기대죠. 네, 제가 볼 땐 좀 성급한데 근데 사실은 뭐 예를 들면은 사실 매크로 이 변화가 좀 있었잖아요. 다시 뭐 페드 피벗에 대한 기대감들이 9월 이제 지나가지고 10월 되니까 다시 좀 생긴 거고 일단 그게 첫 번째였고 이제 두 번째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마이크론이 네. 약간 항복선언 비슷하게 한 거죠. 그렇죠. 네. 결국은 제가 재고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이거를 줄이는 가장 좋은 거는 감산입니다. 감산. 근데 감산 얘기를 꺼낸 거죠. 원래 이제 그 동안에 저희가 그 다른 전문가들 뭐 박사님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해보고 이랬는데 캐펙스를 많이 못 줄일 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
왜냐하면은 지금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반도체 장비의 리드 타임이 한 2년 3년치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주문해도 2년 뒤에 받는다. 네. 그래서 너무 길기 때문에 못 이거 줄인다. 뭐 함부로 못 줄인다. 뭐 맞죠, 사실 뭐 틀린 근데 얘기는 여기서 아닌데 마이크론이 네, 줄이겠다. 줄인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왜냐면은 이게 장비 이제 구매 계약은 해놓은 겁니다. 해놨는데 이제 납품을 늦게 받겠다는 거죠. 지금 사실은 왜냐면 재고가 너무 많기 때문에. 경기도 안 좋고 재고도 많고. 네, 재고가 너무 많은데 이걸 재고를 줄여야지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안 줄거든요, 사실 그러면. 그게 왜 또 있고 또 하나는 또 마이크론만 얘기가 주로 나왔지만 그 우리 키옥시아 거기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지금 당장 10월부터 해서 웨이퍼 투입량을 30% 줄이겠다. 더 세게 하는 거죠. 네. 네. 왜냐하면 낸드가 상황이 더 안 좋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 예전에는 그렇게 이런 정도 상황에서 가동률을 조절한다 이거 쉽지 않았어요. 예. 원래 저도 항상 이제 반도체 기초교육 이런 거 할 때 반도체는 가동률 조절하는 산업이 아닙니다. 항상 1년 365일 24시간 100% 풀가동을 하는 게 반도체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비상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은 뭐 언제 좋아질지 몰라도 기존의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바닥이 빨리 올 수도 있겠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내년도 하반기 정도 되면 만약에 사이클이 조금씩 돌아서는 게 보인다. 네. 그러면 사실은 이제 보통 우리가 뭐 6개월 선행한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사실 연말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게 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우리 펀드 매니저들, 주요 펀드 매니저들이 그 펀더멘탈도 보지만 또 수급도 보거든요. 근데 국내 주요 기관들이 반도체 포트폴리오 비중이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것도 많이 비워놨고 네. 삼성전자도 비중보다 되게 낮습니다. 거기에다가 주가는 또 신나게 빠져가지고 지금 뭐 PBR 1배가 안 되는 뭐 이런 지금 상황이니까 그러면 나는 한번 용기를 내보고 싶어. 확실하게 돌아선다고 얘기는 못해요. 근데 나는 한번 용기를 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좀 늘고 있는 거죠. 네. 분위기가 그러면 어쨌든 확실하게 좀 달라지는 게 조금이나마 보이고 있는 자, 거긴 그런데 한데 수급 여건에서. 그런데 워낙에 네. 경기가 지금 사실 불투명하고 그렇죠. 이게 해결되어야 될 문제들이 많아. 이거는 반도체 업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죠? 뭐 패드가 해결을 해야 되고 뭐 각국의 이 뭐 정부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그럼 돌아서면은 사이클이 그럼 쭉 올라갈 거냐 이렇게는 다들 안 봐요. 그러면 뭐냐면 흔히 말해서 이제 주식 매매의 그 기술자들 아주 뛰어난 사람들 네. 이분들이 이제 배팅을 조금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길게는 안 봅니다. 길게는 안 보고 뭐 이런 얘기 하기 그런데 뭐 예를 들면 10% 뛰기, 15% 뛰기, 네. 예, 요 모드에 현재 좀 들어간 게 아닌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게 추세가 확 살아나는 이런 분위기보다는 아유, 그거는 지금은 기대하기 어렵죠. 아, 근데 용기를 내고 싶어도 그러니까 오늘장 뭐 다른 얘기긴 하지만 지수 미끄러지는 거 장중에만 봐도 용기를 낼까 하다가 다시 멈춰지고 버튼 있어. 내려놓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힘들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러면 이제 뭐 산업계에 돌아가는 현황들을 얘기했으니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뉴스 팔로우 하면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일단 앞에서 잠깐 얘기했었던 미국 측에서의 제재, 중국을 향한 규제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뉴스가 나오고 실제로 뭐 공급망 검토는 미국 측에서 완료를 한 상황이고 그리고 미국 기술 쓰면 해외에서 생산이 되더라도 이제 우리가 컨트롤할 거야 라는 계획까지 지금 오고 있는데 기술 통제는 이거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굉장히 중요한 뉴스죠, 사실은. 네. 이게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산업혁명 이 기로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이제 2차 산업혁명이 전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때 주도했던 나라가 미국이죠. 네. 미국 에디슨 나오고 먼저 이러면서 사실 전기 산업을 주도를 했고 물론 유럽에서도 같이 그 당시 뭐 지멘스나 이런 회사들이 있었지만 근데 3차 산업혁명은 이제 컴퓨터였잖아요. 컴퓨터는 미국에서 시작이 됐죠, 결국은. 그래서 미국이 지금까지 세계 최강대국이 됐는데 이제 4차 산업혁명 뭐 지금 진행 중이긴 한데 뭐 정확히는 몰라도 아마 인공지능이나 뭐 이런 쪽이 될 걸로 현재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공지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 다 아시겠지만 데이터거든요, 네. 사실은. 데이터. 근데 데이터의 그 제너레이션 되는 그 양을 보면은 사실은 이제 저희들 용어로 이제 뭐냐면 노드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요. 노드의 네. 제곱의 노드라는 건 뭐냐면 이제 결국은 정보를 생산하는 뭐 각 요소들이 되겠죠. 결국은 이거는 인구에 비례를 하겠죠.
근데 뭐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인구가 미국의 4배 정도 되거든요. 그 얘기는 중국의 데이터 생산량이 미국의 16배 이상이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서방 세계는 사실은 개인정보 보호 이 이슈 때문에 그렇죠. 데이터를 다 또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중국은 그게 없잖아요. 가능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인공지능 시대에 이게 그게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국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이다 보면은 제가 볼 때 미국이 중국을 이길 가능성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유일하게 막을 수 있는 게 뭐냐? 아, 컴퓨터를 못 만들게 하면 된다. 네. 이번에 이제 그 나온 것도 결국은 서버하고 그렇죠. 슈퍼컴퓨터하고 인공지능 네. 이쪽이거든요. 이제 그쪽에 들어가는 기술 중에 고사양이. 미국 기술을 쓴 것들 이거는 뭐 아예 못한다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어쨌든 미국 이 상무부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특혜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뭐 데이터는 뭐 많을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더 이상 발전이 안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개발이 좀 어려운 건가요? 그동안 해왔죠 사실. 그래서 중국도 이제 슈퍼컴퓨터가 네. 한때 보면 세계 1등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중국의 뭐 태우라이트, 네. 뭐 태호지강이라고 하는 컴퓨터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능이 좋은 컴퓨터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거를 만들 때도 자체 CPU를 썼거든요. 예, 그게 이제 AMD, 네. 미국의 AMD 출신들의 엔지니어들이 이제 대거 용입을 해가지고 그걸 개발했다고 하는데 네. 어쨌든 되게 무섭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이 저런 것까지 만들어 할 정도가 되고 거기에 뭐 데이터는 뭐 무한정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여기서 그럼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아주 세게 나간 거죠. 예를 들면 뭐 중국의 그런 슈퍼컴퓨터로 들어가는 뭐 메모리 이건 이제 한국에서 다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 막겠다는 거죠. 네. 미국이. 언제까지 그 막힐 수 있을까요? 근데 그걸 안 하게 되면은 우리 뭐 과거 큰 흐름으로 보면 그러니까 네. 최근에 글쎄요 이제 저도 여러 가지 책들을 좀 공부 차원에서 보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패권 전쟁이라는 거는 100년 사이클이거든요. 100년 네. 사이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안 하게 되면 넘어가는 겁니다. 패권이. 그러면 50년 뒤, 100년 뒤에 뭐 중국이 세계를 지배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근데 이제 그 패권을 안 넘겨주겠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이걸 막는 거죠, 사실은. 네. 센터장님께서 이제 우리 듣기 편하라고 음. 표현하시면서 컴퓨터 못 만들게 해야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지만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얘기를 해주신 거고 네. 또 이해가 좀 갑니다. 지금 근데, 이제 예. 미국이나 중국 사이에 껴있는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미국 쪽에서 못 나가면 뭐 우리나라 반도체 쪽에 수혜, 뭐 기대 못 하나? 우리는 또 미국도 중국도 다 발에 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이 수요를 더 많이 이렇게 또 이렇게 뻗쳐 나가기 위해서는 이 시소를 잘 타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쪽에 우리가 좀 타야지 유리한가요? 뭐 어렵죠.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뭐 미국이랑 중국이랑 사이좋게 지내면서 그럴 일은 또 없죠. 사이좋게 지내면서 또 뭐 중국은 지금 현재대로 뭐 그런 첨단 기술보다는 뭐 계속해서 이 뭐 조립 네. 뭐 이런 쪽에 주력을 하면서 한국에서 계속 뭐 이런 중간재를 수입을 해서 이런 구조로 가면 뭐 제일 좋겠죠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그거는 안 되는 얘기잖아요. 네. 왜냐면 중국도 뭐 자체적으로 뭐 반도체도 만들고 싶어하고 뭐 2차 전지도 지금 이제 뭐 만들고 있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면서 계속 우리랑 그 산업 경쟁력에 있어서 계속 충돌하는 지점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제가 봐서는 뭐 미국이 제재를 안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미국이랑 중국이랑 사이좋게 지낸다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계속 중국이 위협이 될 겁니다. 어차피. 뺏겨나가는 거죠. 네, 어차피. 근데 오히려 이제 뭐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우면서 수요는 줄 수 있습니다. 줄 수 있는데 대신에 이제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 거는 상당히 느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입장에서 이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우고 있는 게 뭐 안 좋죠 사실. 안 싸우는 게 제일 좋은데 싸우는 게 과연 반도체에 그렇게 나쁘냐?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어떤 점에서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만약에 미국이랑 중국이랑 사이좋게 지내면은 그러면 중국이 뭐 메모리 반도체 직접 하기 훨씬 편하죠. 네. 중국은 계속 하고 싶어 하는 거고 미국도 중국이 적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메모리는 너무 한국이 독점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 중국 너네도 한번 만들어 봐라.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사실은 더 빨리 우리가 시장을 잃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막아주고 있는 거죠 사실은. 네. 시장 파이는 좀 줄어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의 반도체 경쟁력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사실은
어디에서도 볼 수 있냐면 사실 스마트폰에서도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사실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2017년, 6년, 7년 이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삼성이 하웨이에 따라잡히는 거 시간 문제다라고 봤었죠. 근데 그 하웨이가 이제 미국의 어떤 기술 통제의 첫 번째 타겟이 되면서 하웨이 스마트폰이 이제 흔적도 없어졌잖아요. 물론 이제 와너라는 브랜드로 약간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사실은 뭐 이제 삼성 갤럭시가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좀 불만이 많잖아요. 왜 애플은 저렇게 잘하는데 못해? 뭐 이제 이런 게 있지만 네. 제가 봐서는 그래도 지금 잘하고 있는 거다. 그거는 하웨이를 막아줬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계속 2등을 유지를 하고 있고 10조 이상의 연간 10조 이상의 이익을 내고 있는 거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전쟁에서 사실 우린 나쁜 거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미국을 당연히 등질 수도 없는 상황인데 꼭 다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다. 중국의 기술 발전 속도가 좀 줄어들 수도 있다. 좀 느려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냥 나쁜 걸까라는 물음표도 던져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다 if인 거고 지금으로서는 또 기사 많이 나오는 게 결국 중국의 메모리 기술이 국내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따라잡고 있다. 이런 기사들은 많이 나옵니다. 근데 한편에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위협적으로 또 기사 쓰기로 치면 또 위협적으로 분위기 몰아갈 수 있는데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중국이 메모리 굴기 처음 나왔을 때 2015년, 16년 요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2020년이 되면은 뭐 얼마를 하겠다. 뭐 이런 계획들이 있어요. 네. 그거 대비해서 그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전혀 안 올라갔습니다, 사실은. 그 중국 반도체 산업의 그런 자급도 이것도 전혀 올라가지 않았어요. 물론 시장이 커졌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 반도체도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과연 이제 그때 당시에 나왔던 그런 전망 대비해서 그러면 중국이 반도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냈느냐? 전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제 중국이 점점 좁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거는 뭐 엄연한 사실이고 분명히 언젠가는 할 수 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저희가 이제 겁먹었던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거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로서는 상당히 큰 시간을 벌었고 거기서 이제 뭐 우리 국민들의 이익 또 우리 기업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뭐 좋은 아이디어를 또 만들어내고 경쟁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겠죠. 예. 대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게 살펴보면은 참 한 시간이 모자릅니다. 한 시간이 모자른데 최근에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연일 큰 폭으로 올라서 이 관련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손정희 회장 만난 거죠. 소프트뱅크 회장을 만나서 암. 네. 사는 겁니까? 뭐 오늘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뭐 협력 관계 뭐 이런 얘기 논의할 듯 이 정도의 보도 나오고 있는데 암 인수하는 게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은데 센터장님은 인수를 하는 게 삼성전자의 득입니까? 실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 왜 전에 우리 엔비디아가 암을 인수한다고 했을 때도 그때 이제 뭐 언론에서는 되게 난리를 많이 쳤어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제 뭐 절대 지존이 될 거다 반도체. 그래서 반도체 천하 통일할 거다 그랬는데 저는 그때 보고서를 썼어요. 뭐라고 썼냐? 인수 안 된다. 왜냐하면 사실 암이라는 회사를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대부분의 분들, 뭐 많은 분들이. 근데 암이라는 회사는 반도체 산업에서 이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반도체 산업의 어떤 공공재의 역할을 하는 회사예요. 암을 굉장히 많이 쓰죠. 많이 쓰죠. 근데 그 암의 특허가 평균 칩당 지금 얼마냐면 5센트입니다. 5센트. 되게 낮은 가격에. 그러네요. 예, 낮은 가격에 이거를 반도체 업체들 쓰게 해서 뭐 서로 기술 발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회사가 이제 매출액도 얼마 안 커요. 작년 기준으로 얼마는 26억 달러 정도 됩니다. 26억 달러. 그러니까 얼마 크지가 않아요.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 회사가 절대 아닙니다. 네. 이 회사의 가치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모든 이 반도체 산업의 참여자들한테 기술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좀 애를 쓴다. 이런 거죠. 근데 사실은 저는 우리 손정희 회장 엄청나신 분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암을 샀단 말이에요. 네. 저는 그거부터 잘못됐다고 봐요. 그분은 수익을 좀 많이 쫓는 스타일 아니시죠? 그러니까 그거를 왜 샀냐 이거. 저는 그 이해가 안 갔거든요. 왜냐하면 암은 그냥 그 자체로서의 그냥 회사로 남아 있는 게 반도체 산업 전체를 위해서 제일 좋은 건데 왜냐면 워낙 독점력이 강하다 보니
이제 그걸 인수를 해서 이제 뭔가 그림을 그리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안 됐죠. 안 되고 나서 이제 지금 아시겠지만 소프트뱅크가 워낙 지금 상황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라도 팔아가지고 뭘 좀 해볼까 이제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언론에 보면은 기업가치 뭐 100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예, 왜냐면 지금 소프트뱅크 재무제표에 이제 그 자기네 자산 가치 평가해 놓은 게 보면 3조 엔이에요. 3조 엔. 예, 3조 엔. 근데 3배를 부풀려, 3배 이상을 부풀려고 좀 판다? 그거는 좀 그거 반도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도 않을 거고요. 네. 결국은 이제 언론에서는 우리 삼성은 M&A를 한다고 했고 또 손정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만나면서 뭔가 그림이 그려지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약간의 이제 소설 비슷한 것들을 했는데 저는 뭐 그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뭐 굳이 만약에 이제 인수를 한다 그러면 삼성의 단독 인수는 전혀 아닐 것이고 다른 업체들과의 뭐 공동 지분 인수 뭐 이제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것도 당장 무슨 돈이 된다기보다는 혹시 거기에서 빠졌을 때 혹시라도 모를 불이익 나중에 그런 거에 대비해서 하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저는 남은 다시 상장을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거나 삼성전자 개인 주주분들은 뭔가 대규모 M&A가 빵 터져서 좀 힘을 받기를 원하니까 마침 또 손정희 회장 만났겠다. 뭐 여기에 대한 인수 관심이 높았겠지만 뭐 지금까지는 근데 또 기사 톤이 어제 다르고 오늘 또 다르고 약간 그래서 어쩔지는 봐야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함부로 인수했다가는 큰일 나요. 근데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썩 좋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워낙 그러니까 이제 시장가도 저는 비싸고. 삼성의 그 비메모리 반도체가 잘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암이라는 건 이제 설계 쪽인 거잖아요. 네. 물론 이제 그것도 잘하면 좋죠. 잘하면 좋은데 그거보다는 저는 파운드리가 삼성의 기본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라고 봅니다. 그래서 근데 암을 인수하는 게 파운드리에 도움이 된다. 물론 뭐 마이너스는 아니겠지만 네. 이거 뭐 제가 볼 때 비싸게 그렇게 살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다른 쪽, 오히려 생산 관련된 뭐 이런 쪽의 M&A가 되면은 좀 오히려 플러스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한번 뭐 관련 뉴스들이 뜨는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삼성전자 쪽으로부터 발표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5년 뒤에 1.4나노미터 이거 공정에 진입하겠다 로드맵을 발표를 했는데 물론 우리는 3나노미터, 1.4나노미터 이게 감은 잘 안 오지만 뭐 어느 정도인지 전혀 감이 안 와요.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되면 뭔가 TSMC와 좀 격차는 줄어드나 뭐 이런 느낌적인 느낌은 기술력. 듣게 되는데 좀 어떻습니까? 저도 바라는 점이고요. 네, 그걸 잘 해야 되죠, 사실. 잘 해야 기술력. 되는데 지금까지는 조금 기대에 못 미쳤어요. 못 미쳤는데 그래도 올해 들어서는 그동안 이제 언론에서 얘기 많았던 삼성전자 수율도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실적에 좀 나타난 것 같고요. 좀 기대를 해봐야죠. 네, 기대를 좀 해봐야 되고 결국은 파운드리 고객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제 이거는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첫째는 당연히 이제 기술이니까 저희가 좀 저도 뭐 안 된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 좀 이 잘 될 수 있는 그 어떤 기대감을 갖고 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로드맵을 제시한 거지 무조건 2027년에 이거 나올 거야 하고 단언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어제 시장에서 주가 올랐을 때는 삼성전자가 2027년에 1.4나노까지 한대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주가도 거의 4% 가까이 올랐던 거죠. 그런가요? 근데 어제는 아닌가요? 제가 볼 때 그냥 왜 오른 거예요? 시장이 올랐잖아요. 그냥. 예. 시장도 오르고 오늘 그러면 반도체주들이 여전히 힘이 강한 거는 그냥 시장의 계속해서 수급에 이제 보이니까 감산 이야기가 나온 거죠. 마이크론에 이어서 그게 가장 큰 거죠. 키옥시아까지 감산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은 몰라도 하반기 되면 돌아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 이렇게 된 겁니다. 바닥이 빨리 올 것이다. 지금은 사실은 저도 항상 우리 아침 리서치 모닝 미팅 할 때도 얘기를 하지만 안 좋은 게 먼저 나오는 게 지금 좋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안 좋은 게 빨리 나와야 페드 피벗 가능성도 오히려 더 올라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좀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거지. 지금 뭐 실적이 좋아요 이런 얘기는 사실은 제가 볼 땐 별로 안 좋아요. 네. 오히려. 예. 그래서 좀 안 좋고 그래서 우리는 뭐 투자도 줄이고 조금 긴축을 그 기업들도 긴축에 들어간다.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 바닥이 좀 빨리 올 수가 있는 거죠. 네. 마이크론이나 키옥시와 외에 우리나라 기업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감산에 대한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건가요?
가능성이 뭐 전혀 없지 않지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뭐 그거를 뭐 대놓고 얘기할지는 모르겠어요. 대놓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내년도의 실적은 굉장히 안 좋아질 것 같거든요. 지금 일부 올해 하반기가 아니고 내년엔 더 안 좋아질 그럼요. 것이다. 예. 지금 뭐 일부 외국계에서는 내년도 연간 적자를 보는 전망도 보고서도 나왔어요. 예. 삼성전자에 대해서. 하이닉스. 하이닉스에 대해서. 그 정도로 현재 상황은 사실 좀 위급한 상황이고 마이크론도 이번에 가이던스를 보면은 한 2분기 정도는 적자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기들도.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좀 줄여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오히려 반도체라는 건 어차피 그런 시클리컬한 인더스트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닥이 나오면 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주식으로서의 그 뭐랄까 기회는 더 많아진다고 봐야죠. 예. 이게 그냥 밋밋하게 빠지는 게 제일 안 좋은 거고 네. 오히려 확실하게 딱 바닥을 만들어 주면 그러면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주식의 기술자들 이분들은 이제 아주 그냥 신경을 곤두세우고 이제 살 준비를 딱 하는 거죠. 예. 근데 보통 이제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내년 하반기 그래서 올해 뭐 내년 초에 대한 종목에 대한 접근을 이야기했는데 그게 조금 더 이제 바닥이 빨리 그러니까 뭐 내년 하반기가 아니라 약간 중순경으로 돌아온다면 올해 말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기간이 조금 더 빨라지는 거잖아요. 그런 시그널은 우리가 어떻게 캐치할 수 좀 있는 되게 거예요? 어렵죠. 왜냐하면 사실은 예전에는 사실은 이익 사이클이랑 주가 사이클이 되게 잘 맞았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점점 사람들이 뭐 과거의 경험치 뭐 이런 것들이 쌓이고 이러면서 오히려 더 빨리 돌아서는 지표들을 계속 찾습니다. 그러니까 뭐 6개월 선행한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그 예를 들면 반도체 매출액보다도 반도체 매출액의 뭐 YOY 증가율을 보고 또는 그 YOY 이제 거기서도 한 발 더 나가서 YOY 증가율의 델타를 보는 거죠.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그래서 마이너스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 그게 둔화되는 시그널들이 연속해서 예를 들면 두세 달 포착이 됐다. 네. 이러면 한번 배팅을 시작을 하는 거죠. 예. 그게 그런 식으로 돼서 점점 당겨지는 거고요. 반도체는 사실 이제 시클리컬한 인더스트리이고 또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도 많습니다. 데이터도 많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각도로 분석을 해가지고 그렇죠. 네. 뭐 요때 되면 이게 나오겠네. 그러면 우리는 요거보다 한 발 더 먼저 움직이자. 이게 점점 당겨져가지고 6개월 이상 심지어는 어쩔 때는 이제 실제 어닝보다 한 9개월 먼저 이렇게 반응을 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 선반영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렵죠.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까마득하게 멀리 그러니까 이제 있을 저 때. 자꾸 이제 애널리스트 거짓말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뭐 사실은 뭐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로서 좀 변명을 하자면은 이제 투자자들은 불만이 많죠. 사실 애널리스트 맨날 뒷북 치고 뭐 다 빠졌는데 뭐 지금 어닝 깎아 내리고 뭐 이런다 그러는데 그게 뭐 예전에도 그랬는데 그나마 지금 보면은 우리 삼성이나 SK하이닉스 담당 애널리스트들은 내년도 아주 센 감익을 보고 있거든요. 이게 아주 큰 폭으로 부러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좀 코스피 전체 이익 전망치를 보면요. 내년도 이익이 증가해요. 뭐 어디 뭐 2차 전지 쪽에서 증가하나요? 뭐 어디서 증가하나요? 다른 애널리스트들이 안 낮춘 거죠,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반도체가 저렇게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섹터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오히려 더 늦는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제가 볼 때는 뭐 불만들이 많으시겠지만 왜 자꾸 맨날 이렇게 불만들이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반도체 그 담당 애널리스트들은 이익을 빨리 지금 낮춰놨고요.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빨리 낮춰놓으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바닥이 다가왔네 이런 느낌이 좀 더 많이 오는 거죠. 그래서 뭐 이왕 뭐 말씀을 시작드렸으니까 그러면 이제 반도체 투자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 하우스 뷰도 그런데요. 이제 바벨 전략을 흔히 얘기들을 하죠. 지금은 전 세계가 되게 불안합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좀 안정적인 고배당주 뭐 이런 게 일단 기본이 좋을 거고 또 하나는 사이클이 먼저 돌아서는 그게 대표적으로 뭐겠냐 반도체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안 좋은 건 다 알잖아요, 사실. 내년도 뭐 경기 침체 하반기에 경기 침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언제 들어가냐 사실 이것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반도체는 반도체 업체들이 미리 알고 우리는 지금 투자를 줄이겠어 이런 식으로 가면은 제가 볼 땐 돌아선다고 먼저 돌아설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용기 있는 투자자들은 한번 담아볼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진짜 바닥인지는 몰라요. 제가 보면 여기서 올라갔다가 다시 빠질 수는 있는데 뭐 사실 아주 비싼 건 아니고 PBR 0.9배인데 뭐 빠져봐야 0.8배? 뭐 이제 그 정도는 참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슬슬 배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라는 거죠. 예.
참 반도체 산업 자체가 뭐 말씀은 해주셨지만 사이클 자체가 예전엔 되게 컸잖아요, 넓고. 그래서 좀 여기에 따른 관성의 어떤 투자 전략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폭도 좋아지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반도체는 더 이상 사이클 산업은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이클은 예. 있고요. 근데 이제 뭐냐면 투자자들이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인기가 없잖아요, 반도체가. 왜냐하면 PER을 보더라도 우리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의 삭스 지수,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PER이 S&P보다 훨씬 낮고요. 네. 다우 정도도 지금 될까 말까 하거든요. 왜 그럴까?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이건 이제 제가 이제 반도체 업체들한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반도체 업체들은 이제 자랑 삼아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아, 이거 기술이 너무 어렵고 그래서 이거를 개발을 하면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든다. 많이 들잖아요. 사실 캐펙스가 너무 많이 드는데 그게 바로 진입 장벽이다. 맞죠. 맞는 얘기입니다. 반도체 업체 입장에서는. 자, 그런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떠냐. 투자가 많이 된다는 게 주주 환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우리는 그럼 뭘 받냐는 거지. 너네들이 그 어려운 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진입 장벽을 높게 만드는 건 알겠어. 그리고 돈도 그래서 마진도 많이 벌고 이거 알겠는데 그럼 주주들한테 돌아오는 플러스는 과연 뭐가 있느냐? 네. 별로 없죠. 예. 지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하는 것도 보면 프리 캐시 플로우의 30% 정도 맥스로 그 정도 주주 환원을 해주겠다. 뭐 이제 이러고 있는데 사실 뭐 아시는 것처럼 애플이나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는 프리 캐시 플로우 100% 이상을 지금 주주 환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럼 주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쪽이 좋은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좀 그 뭐라 그럴까 좀 재미 없어지는 네. 그런 부분이 좀 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반도체 산업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진짜 산티나는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하고 다시는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주주환원책 얘기를 하셨는데 네, 지금은 어떤 산업적으로나 사업적으로는 뭔가 나올 것 같진 않고 근데 이제 은근히 얘기하는 게 이제 이재용 부회장님이 이제 회장님으로 올라가고 네네. 주주환원책 좀 나오지 않겠나? 뭐 그런 걸로도 그러니까 사이드로 기대하는 거죠. 그거는 좀 약발이 그렇게 막 세게 가지는 않습니까? 그 주주 환원을 올리는 거는 지금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 당연히 바라는 거죠. 예. 그래서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뭐 그게 쉽게 결정이 날지 모르겠고요. 사실 오늘 그 비슷한 뉴스가 하나 났어요. 네, 단독 보도 주주 환원 있었죠. 뭐 TF를 뭐 만들었네. 그런데 삼성에서 아니다라고. 공식으로 발표했으니까 아니다. 그렇게 지금 저도 언론 보도를 보고 왔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그 동안에 이거를 뭐 주주 환원, 주주 가치 재고 TF를 만든다는 얘기는 그럼 지금까지 주주 가치 재고 안 했냐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뭐 했냐. 근데 많이 했거든요. 사실 네. 예전에 비해서는 안 하진 않았죠.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렸는데 이제 미국에 있는 우리 다른 기업들이 워낙 너무 주주 환원을 잘하니까. 세게 하니까 이게 약간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의 굉장히 또 고질적인 차이점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우리나라가 많이 또 기업들이 그런 주주 환원책들이 펼쳐져야 되는데 그나마 그래도 삼성전자는 그 중에서도 했던 기업인데 그렇습니다. 다른 사실은 이제 오늘도 이제 모 매니저 우리 본부장이랑 뭐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네. 우리 뭐 ESG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G다 이거죠. G, 네. 거버넌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 뭐 작년 그리고 올해 계속 이슈가 많이 됐던 게 기업들의 물적 분할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소액 주주들한테는 아주 쥐약인 거잖아요. 대주주들 네. 그렇죠. 입장에서만 좋은 거고. 그러니까 그건 정말 우리 일반 투자자들한테 과연 뭘 줄 수 있느냐. 이거가 정말 투자자들을 위한 그런 정책이 나와야 그래야지 우리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저희가 뭐 앞서서 이야기하면서 중간중간에 실적에 대한 암울한 전망을 좀 장기적으로 해주셨지만 이제 당장 이번 주 7일 네. 잠정 실적 발표 예정도 있잖아요. 어떻게 좀 예상을 구체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실적은 안 좋겠죠. 네. 예, 저희가 보고서는 이제 11조 7천억을 썼어요. 11조 1분기랑 2분기가 14조 1천억이었기 때문에 평균치보다 낮으시네요, 그러면. 평균이 한 요즘에는 그 정도 나오는 11조 거. 9조 뭐. 아니 뭐 비슷하죠. 어차피 저희가 뭐 이렇게 걔네들한테 레벨은 못 이야기. 맞춥니다. 근데 이제 좀 많이 줄어든다 뭐 이런 거고. 안 좋죠. 안 좋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내년도 상반기가 되면은 한 6, 7조 원대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한 자릿수로 된다. 한 자릿수 너무 보죠. 아무렇지도 않게 충격적인 말씀이네요. 근데 이제 오히려 우리는 이게 바닥이 점점 가까워진다라는 그러니까요. 네. 시그널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저 위에 뭐 7만 전자, 8만 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너무 힘든
순간들을 보내고 계시지만 차라리 얼른 받아가서 맞습니다. 얼른 네. 탈피하고 그게 더 시나리오 상으로는 좋으니까. 만약에 6실조가 바닥이다 그러면은 주가는 또 가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감산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네. 국면이다. 예. 추가적인 감산 이슈가 더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바닥은 더 빨리 잡힐 것이다. 네. 삼성전자 안 갖고 계시죠? 제 아주 가까운 지인이 엄청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갖고 있으니까 감정이입이 이렇게 되면서 바닥이 빨리 온다고 해도 이렇게 썩 마음이 가볍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이 바닥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센터장님? 뭐 바닥은 잘 몰라요 사실은. 네. 모르는데 결국은 이제 바닥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는 거는 실적이 돌아서는 기미가 보여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려면 사실은 한 번 안 좋아져야 돼요. 안 좋아져야 되는 거고 그게 만약에 내년도 상반기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투자자들 좀 스마트한 투자자들은 배팅을 슬슬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올해 말 내년 초가 어쨌든 우리에게는 큰 기회. 맞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뭐 매크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금리 뭐 12월에 뭐 예를 들면 11월에 75bp, 12월에 50bp 올리고 네. 만약에 경기가 좀 안 좋아지고 기업들 실적도 안 좋아지고 그러면 내년에 안 올리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분위기가 좀 생긴 거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실적도 삼성전자가 내년도 1분기, 2분기 그때가 정말 그 정도에서 바닥에 이렇게 잡힌다 그러면 이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참여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나는 그걸 미리 나는 보고 있어. 그러니까 난 지금 살 거야. 이러는 사람들이 이제 어제 오늘 좀 액션을 한 거라고 네. 보면 되죠. 우리가 이제 바닥에 사려는 그런 욕심들이 다 많긴 한데 이제 무릎 정도만 돼도 땡큐죠. 네. 지금이 무릎일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지금 발 바닥이거든요. 심리상. 예. 몇 층에 계세요? 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혹시 한 8층 후반대 계시는 건 아니겠죠? 표정이 점점 굳어지네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센서님 어떻게 마지막으로 반도체 관련해서 우리 투자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실 게 있을까요? 이제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길게 보면 바닥에 가깝다고 저도 봅니다. 뭐 PBR 1배 뭐 근처니까. 근데 또 마지막 이 고비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고비라 하면 뭔가 경기가 확 생각보다 더 안 좋아지는. 특히 이제 뭐냐면 재고가 많다는 게 어떤 식으로 작용할 수 있냐면 재고 평가 손실 처리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 이거는 뭐 메모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엔비디아가 그걸 한번 보여줬거든요. 네. 엔비디아가 6개월 전에 비해서 뭐 엔비디아가 사실 뭐 이렇게 시클리컬 하나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영업이익이 6분의 1 토막이 났어요. 예.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마지막 고비인데 그래서 이제 지금은 사실은 저는 아직은 이제 이게 기다리면 사이클은 돌아서긴 하겠지만 아직은 그 시그널이 좀 약하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주식의 기술자들 네. 이런 사람들이 서로 치고받고 하는 그런 게임인 거고 개인들은 제가 볼 때는 한 연말 연초 그때쯤에 조금 더 발목은 아니더라도 한 무릎 네. 그 근처에서 한번 기회를 한번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센터장님께서 연말 연초가 무릎이라고 하시면 지금이 바닥 완전 저기 아래 바닥인 줄 오해하신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뭐 다시 올라갔다가 네,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그쵸, 그 그쵸. 중간에 사실은 아직은 좀 아까 해결되어져야 될 문제들이 그쵸. 남아 있다라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저는 일단은 괜찮은데 우리 롱 팀장이 네. 표정이 점점 안 좋아져.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안 좋은 얘기들을 하다가 센터장님께서 이제 연말 연초 때 그리고 만약에 이제 안 좋을 때 다시 한번 투자자들한테는 네. 또 역으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네, 네. 조금이나마 위로가 됩니다. 예, 연말 연초에 또 보너스 우리 네. 자산운용에서 좀 나오잖아요. 안 나오나요? 그만하시죠. 주시죠. 보너스 나오면 또 주식으로 기사회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반도체 섹터 관련해서 쭉 빅피처 그려주신 유진투자증권 이승우 센터장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에 이제 매크로 경제 환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인플레이션이죠. 이 매크로 경제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나 아니면 투자에서나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매크로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금리, 환율, 물가 이런 거거든요. 금리가 높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고 금리가 낮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을 겁니다. 환율이 높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고 환율이 낮을 때 불리한 기업이 있을 겁니다. 유불리를 논하면서 같이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상반기 최고의 베스트셀러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 지금 서점에서 확인하세요.